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현재 서울은 더위가 약간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걸어다니는데 좀 나은데 전국적으로는 아직도 그 폭염의 위세가 맹렬해서 특히 저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온 뭐 거의 4만 명 정도의 참가들이 아주 고생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잼버리를 문재인 대통령 때 기획한 건데 지금 그 바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셈에 대해서 이 비상 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워낙 거리가 멀고 그리고 식수나 뭐 이런 것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워낙 그냥 들판이어서 그냥 뙤약볕을 막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한덕수 총리 이하 많은 사람들 고생이 심한데 그것도 팔자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과 좀 다른 화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광복회장을 맡은 이종찬 전 의원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관련해서 평소에 자기가 주장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므로써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이 광복회장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썽의 주인공이 되는지 좀 묘해요. 그리고 이종찬 전 의원뿐만 아니라 광복회장을 하시다가 최근에 별세한 김원영 전 의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런데 하여튼 묘해. 광복회장을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독립운동과 이 나라의 건국정신을 잘 받들고 선열을 추모하고 숭봉하는 데 중심적인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역사 인식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그 자격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로서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김원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정치학과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한 10몇 년간 이제 사무당원으로 일을 해서 거기서 뼈를 굵혔어요. 나중에 그 자신이 좀 쑥스러워서인지 했는지 그때 일했던 것을 생계형 주직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의 좀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아마 어떻든 간에 김원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소위 민정당의 기본적인 노선하고는 잘 맞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두환 장군이 12.12 쿠데타를 성공해서 권력을 장악했을 당시에 저는 당시에 서울을 많이 떠나서 미국 뉴욕에서 독립신문이나 신문을 하면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민통 부의장도 하고 그 후에 민통연합이라는 통합 단체를 만들어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전국 의장도 하고 그러나 아주 바빴어요 저는. 바빴는데 당시에 이제 기억으로 보자면 1980년대 초에 누구라면 잘 아는 어떤 대학 선배가 미국을 왔어요. 미국을 와서 전두환 장군이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데 이제 반정부 친정부 가리지 않고 다 모을 테니까 귀국하자. 그래서 많이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미국 생활 8년째 되는 해였는데 그 10년 가까이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러나 전두환의 그 부하가 돼서 들어가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당시 제가 한민통의 주요 직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면 변절했다는 얘기를 받기에 뭐 틀림없죠. 그래서 사실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두환의 부름으로 가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선배, 그 후에 이제 민정당 국회의원 했던 분인데, 아주 집요하게 며칠간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 양반 실패하고 돌아갔고, 그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제 동교동창하고 그 후에 들어와서 전두환 장군의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정무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두어 번 하고 했던 이종률 박사입니다. 이종률은 저하고 대학 다닐 때 기숙사 한방 친구인데, 그 친구도 갈등을 많이 느끼긴 했지만은 걔는 뭐 특별하게 어디 얽매이는 단체 소속 아이덴티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쉽게 귀국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냥 부랴부랴 살더니 뭐 유감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돌아와 보니까 그 후로부터 이제 저는 거의 한 8년, 7년 몇 개월 후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다 놓쳤어요. 다 놓쳤는데, 이 김원웅 씨도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의 갈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민주정의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상당히 독립운동 쪽에 그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반일 성향에 뚜렷한 그런 사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2년에 저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좀 실패도 거듭하고 또 다시 컴백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소속해 있던 정당에도 많이 기웃거리고 해서 제가 김원웅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밥도 많이 먹고 얘기도 하고 뭐 해서 그 양반 대충 그 심리를 잘 아는데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에요. 싸늘하게. 제 인생은 이제 흔히 옛날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중에 침착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아주 이론적이고 조용조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을 좌익 조직가 같다, 레프트 오가나이저라는 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타입이야. 아주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뭐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알았는데 그 후에 보니까 그 아버지 김근수 씨와 어머니 전월순 두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의문이 막 제기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게 됐어요. 우리도 참 신경을 많이 썼는데 2020년 9월 7일자 월간 조선에 광복회 회장의 부모 김군수 전월선의 광복군 활동 기록이 전무하다 해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막 질문해서 답변하라. 그래서 그동안 뭐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는 모양인데 아무튼 역사계의 검증이나 고정을 거치지 못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자료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역사계에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대한 얘기를 좀 끄집어내서 미안합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웅은 나름대로 굉장한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여러 가지 좀 기록할 만한 활동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그 김군수라는 아버님이 이제 조선의열단의 연락원으로 지냈고 자기 어머니가 전월순인데
사실은 항일 운동을 한 사람이 전월순 씨가 아니라 그 동생 전월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월선의 언니로 서로 다른 사람으로 등장됐다 해서 그 아이덴티티에서 괴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년에 광복 회정을 하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의 특이한 행태, 두루마기 읽고 나와서 뭐 친일에 대해서 과도한 비판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중에 또 개인 뭐 관리에 무슨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지막이 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광복회의 그 어떤 정통성,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 지나가고, 그전에는 아마 누구예요? 장준하 선생 아드님이 하셨던가 그랬죠. 그 다음에 이종찬 전 의원이 등장하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알죠. 1992년에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 제가 이정천 씨하고 선거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천 씨가 1등하고 제가 2등하고 3등은 현대건설의 이내흔 회장이 3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뭐 주요 얘기가 아니니까 빼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이종찬에 대해서는 언제입니까? 1992년 3월 24일? 1992년 3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 이종찬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5당 개념관에서 뭐 이거 하고, 또 그 이회영의 아들 이규학 씨의 아드님, 네 번째 아드님인가 하고 다 좋은데,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으로 돌리자. 그걸 어제 뭐 발표를 했대. 대한민국의 정체성 발표. 그래, 이 정체성을 발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작을 1919년 3월 1일로 하면, 그때도 구성된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요. 응? 이승만 대통령 뭐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광복회장이 일부러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적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알기로는 이종찬 건국회장의 아드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동기동창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친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화장의 그 윤석열 후보였나 대통령이었나, 거기를 대통령 된 후였던 것 같아요. 거기 방문할 때 뭐 거기를 안내하는데 뭐 이종천 씨가 막 앞장서서 막 안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건강은 좀 좋지 않게 보였으면 열심히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의 아들 덕분에 그래도 무슨 명분을 잡았구나 이렇게 하고 좋은 식으로 봤는데, 갑작스럽게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자기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같이 안내했던 이 화장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시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걸 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지금 우파 일각에서 뭐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문제는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이승만 박사의 어떤 그 대표성 이런 것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범 김무 선생인가요? 예?
그러면 진정한 대한민국에서 1919년에 건국 기념하면 그 책임자가 김구입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당시에 임시 대통령, 상해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이승만이 건국의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일만 하지 않느냐, 이게. 물론 당시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비교적 공부를 한 편인데, 이 박사는 그 중국이나 상해나 만주나 이 근처에서 그냥 탑수룩한 그냥 게릴라식 옷을 입으면서 독립군으로서의 갓난 신고를 겪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끄떡하게 뭐 하다가 그냥 하와이로 떠나고 일본으로 떠나고 또 미국을 가서 뭐 돈 구한다고 하고 가끔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풍찬노숙을 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조금 뭐 괜히 멋들어지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이질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동정합니다. 동정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모처럼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그건 정통이 아니다. 정체성은 1919년이다. 하고 얘기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거야. 이건 광복 회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꼭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광복 회장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하고 나가서 그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1948년 8월 15일이죠? 대한민국 건국 수립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려를 하느라고 우물쭈물해요. 그 사람들은 9월 9일 날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응? 북한 정권을 만들었어요. 두 개의 정권을 썼어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팩트예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유엔에도 두 나라가 동시에는 아니지만 차례차례로 각계 다른 나라로 회원국으로 등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우는 책임자, 대표였던 이승만 대통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이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광복 회장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어제 보니까 무슨 거기 앉아서 선언한 거 있죠? 응? 선언한 정체성 선포? 응? 정체성 선포 대한민국으로 독립선으로 발전했다.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정식으로 입법을 만들어서 선거에 의해서 전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상해 정부란 건 임시정부예요. 응?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임시정부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 가지고 50선거,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남한만에 가능한 지역에 선거를 시작했습니다. 유엔 감시단원도 왔어요. 선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북한은 못했어요. 이 남쪽에서는 제주도 3개 구역인가 4개 구역인가 하여간 부분만 하고 다 못했어요. 김달삼 등등이 반박을 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상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투표하고 투표한 표 모아가지고 북한으로 가져갔어요. 소비에트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고 가능한 지역에서 1948년에 정부를 어렵사리 만드는데 그 정통성을 무시하는 근본적인 저희가 무엇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 나라 정부 아주 직접적으로 여기서 교화의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흔들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가 되는 거예요? 어?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종찬 씨 개인의 문제, 저와의 문제 이런 얘기는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자중자애하시고 광복회장으로서 언어에 조심하세요. 요새 그 무슨 뭐 김은경인가 뭔가 하는 뭐 그 저 연수 3억 원을 받으면서 돈 받고 무슨 감독원 부원장 했던 걸 치욕으로 느낀다는 여자도 나오고 아주 별의별 여자가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이 더위 때문에 그러는지 사람들이 자꾸 좀 헷갈려, 이상하게. 아주 웃기지도 않는 녀석들이 갑자기 그냥 불만을 가지고 그냥 묻지마 살인을 벌이고, 사람들이 그냥 기후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이 나라에서 할 만큼 한 사람이, 이종천 씨도 냉정하게 보면 육군사관학교 다니다가 전두환 민주공화당이면서 소위 전두환, 당시엔 뭐 전두환 군사정부의 중심 인물로 이 나라를 몇 년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태가 보면 싹 뛰어서 김대중 쪽으로 싹 왔어. 저는 당시에 김대중 쪽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 얘기를 마무리 삼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 안에 이념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북한의 통일전선부하고 내통을 하고 있으며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소수의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한 반공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김영삼 씨가 대통령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통계 숫자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보부 안에서 안기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수백 명의 강경파, 대북 강경파를 목을 쳤어요. 그냥 중앙정보부의 새 이름 야실야실하게 부드러워졌어. 강경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김대중 들어서서 거의 200명 가까이를 쳐냈습니다. 저는 그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쳤냐? 이종천이가 쳤어요. 이종천이가 누구를 통해서 쳤냐? 기획관리실장이라는 그 뭐 누구야? 이 종거리가 아니고 남원 출신 국회의원 했던 친구, 그 친구를 갖다 제가 사정없이 인사 태풍을 몰아쳤습니다. 이강래, 그렇습니다. 이강래, 올해 안 만나서 이름을 까먹고 이강래 기조실장을 만나서 쳤어요. 그래서 YS하고 DJ 시절에 중앙정보의 정통 관료 중에서 목이 잘려서 나간 사람이 400명 내외가 됩니다. 내가 그 명단은 나중에 필요하면 다 숫자는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도 무슨 뭐야, 이름도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어. 그리고 그 원운석 앞에 그 뭐 글씨도 그 유명한 간첩으로 소문난 신영복의 글씨로 그걸 만들어서 이게 국가정보원이요, 무슨 뭐 국가통계원이요, 뭐 뉴스센터요. 그게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한 주역의 하나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 큰 주역이 이종천이야. 이종천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박지원이까지 국가정보원 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내가 그 사람 비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친북 인사 아닙니까? 그 친북 인사가 문재인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 문재인이가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북한하고 가장 얘기가 잘 되는 사람, 북한의 김여정이하고 가장 얘기가 잘 되는 사람이 박지원이다. 그래서 시켰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좌우당 간에 알려진 사실만 가지고 보면, 박지원 전 원장은 북한의 중대한 국책 사업을 달성시키는 데 불가결하게 필요한 거액의 돈을 북한에 갖다 줌으로써
김대중에게 정상회담을 시키는 공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것 때문에 4년 가까이 감옥소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북한 쪽에서 보면 난 어떤 사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북한 쪽에서 보면 자기 공화국의 원자력 발전 시스템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돈 늘 박정희가 갖다 줬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공입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그래요. 박지원은 말이죠. 세상을 떠나면 남한의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혁명 열사령에도 이름이 비석이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공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남북이 첨예하게 붙어 있어요. 첨예하게 붙어 있는데 대한민국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광복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찬 광복 회장이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어물어물해서 김은경이처럼 말로 사과한다 운운하지 마시고 그래서 더 욕먹지 마시고 광복 회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예를 들면 어디 종친에 무슨 능을 참배하는데 큰 제사를 지내는데 광복회 그 우리나라를 한다면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후손들이 잔 올리고 뭐하고 하는데 옆에서 절하쇼 삼배하고 하는 그 재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광복회장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광복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술을 2잔을 부을 거예요? 1잔을 부을 거예요? 요건 여기는 부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사직의 제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광복회장을 버리고 나와서 깨끗하게 주장하세요. 지금 친애하는 아들과 현직 대통령이 친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꽝꽝 주고 내가 얘기해도 어떤 놈이 시비 걸겠느냐? 그런 정신적 교만을 가지면 나중에 크게 다칠 겁니다. 이것을 내가 오늘 꼭 말씀드리면서 이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잼버리 사건도 사고도 큰 사건이지만 위에서 이 더위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더더구나 광복회장이 시비를 건다는 게 말이 안 돼. 저기 이석기가 시비 건다면 우리가 그러겠지. 그러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과 동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을 추진하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다부동 전투에 경상북도 어디에 엊그제 세웠죠?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하고 트루먼 대통령 둘이 세웠다는 거 봤습니다. 뉴스에. 조각이 근사하더라고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를 딱 서울에 중요한 장소에 세우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건국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바람에 보니까 그냥 백김에 하자고 쫓아가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민족 국가 분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산 땅 안에다가 하고 그 안에 마당에다가 동상을 세우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부지에 예를 들면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계시는 그런 자리 아니면 새로운 자리로 용산의 어떤 자리 여기에 동상을 세우는 것은 한 사람만 세워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한때 안중근 장군 동상을 흑룡강성 근처에 좀 세워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 동상 아마 건립위원회 같은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국적인 동상을 세우는 데는 반드시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나 못 세웁니다. 세우면 갖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현행법 위반으로 잡아가 버려요. 그러나 자기
터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터 안에서 너무 비비들이 확 보일 경우에는 건물 안에다 지으라고 송구합니다. 이게 동상을 세우고 하는 것은 역사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제 21세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20세기. 1900년부터 1999년까지 100년 동안에 이 나라를 영도해 왔던 지도자 중에서 흠이 있는 사람도 너무 지나치면 빼고 그 안에 그래도 이만하면 민족통합, 국민통합의 입장에서 같이 쓸만하다 하는 사람을 같이 동상 세우자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21세기 된 사람, 그리고 21세기 대통령 된 사람은 노무현부터 노무현이 2002년이 됐으니까 노무현, 박근혜, 뭐 이명박, 뭐 윤석열 이런 사람은 앞으로 100년 후나 50년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는 1900부터 1999년 사이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 그런 분 중에서 꼭 빼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빼고 국민의 합의 아래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혼자 어딘가 동상을 세우는 것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상 문제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어떤 공헌과 공로 그리고 그의 약간의 잘못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바닥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 1948년이니까 1919년이다. 이따위 소리를 해갖고 이게 됩니까? 광복 회장이. 확실하게 의사를 발표하시고 필요하다면 옷을 벗고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것은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위에 너무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뜨거운 이슈입니다.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혜롭고 냉정하게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PD한테 글씨가 깔짝깔짝 써서 잘 안 보인다 이거 오늘 크게 썼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벌써 구독이 그냥 5만을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려서 우리가 많이 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힘차게 한 번씩 해서 주변 사람도 좀 구독하라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